저는 호주에서 왔습니다. 호주에서 한 20년 대학 교수 있었기 때문에 제일 잘 아는 나라가 호주고, 영국에서도 한 5년 있었고, 독일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었고 해서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다 온 사람인데,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대구에서 온 사람, 경북에 김천에서 온 사람 제일 반가우네. 이렇게 멀리 오셔서. 공부하기 재밌어요? 이렇게 김천에서 여기까지 올 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름이 뭐예요? 한석희입니다. 한석희. 또 대구에 김종범인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멀리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겠다는 거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도 이렇게 인터넷을 번역하는 걸 보니까 겁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멀리서들 이렇게 강의 듣는다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제가 아주 겁이 납니다. 강의를 잘해야 되겠다 싶어요. 혹시 강의 들으면서 궁금했던 거, 오늘 저를 만나면 꼭 묻고 싶다 하는 그런 거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없습니까? 대학에서는 여러분들 질문을 잘해야 돼요. 특히 한국 학생들은 질문을 잘 못하거든요. 질문을 잘 하셔서 그래야 좀 좋은 공부가 되는데, 여러분들 질문 안 하시면 오늘 생각보다 강의가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제가요,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상담하고 있는데, 초기 상담 때 가계도를 그리게 됐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좀 헷갈리고 어려워요. 선생님 책을 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 하시네. 사실 가계도는 내가 또 제일 못하는 분야입니다. 상담을 하신다니까 좋고, 가계도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할 때 좀 자세히 합니다. 자세히 하고, 저도 옛날에 상담을 한 사람이고, 나는 원래 또 전공이 이제 정책 쪽이다 보니까 사회복지를 하긴 합니다만은 아주 깊이 들어가서 상담을 늘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계도 그리는 거 상당히 좋은데, 책에 있는 걸 보셨죠? 우리 책에는 잘 안 나옵니다. 이 책엔 잘 안 나오고 제 강의에는 좀 나오는데, 강의 안에 좀 자세히 나오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그걸 인용한 거예요. 그것도 인용한 건데, 기본은 그 책에 나와 있는 건데, 가계도를 사용할 필요가 얼마나 자주 있느냐, 그것도 문제고, 이제 그 상담하는 분의 접근 방법에 따라 다르고, 그거를 여러 형태로 자꾸 반복해보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선이 갈라지고, 어떤 분은 가계도가 또 뭔가 또 그것도 모를 텐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가계도라는 개념인데, 좀 다른 말로 하면은 네트워크 또는 인맥, 관계성 이런 건데, 지금은 사람들이 네트워크의 시대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사람이 하나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지역사회라든지 또는 교회라든지 또는 친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갈래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쪽, 이 지역하고는 도무지 단절이 돼가지고 안 될 때는 이런 표를 해서 관계가 안 된다든지, 특별히 관계가 잘 되는 거는 이 교회 쪽으로는 관계가 좋아서 굵게 해가지고 아주 나타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느 쪽은 그 네트워크가 막혀 있고 어느 쪽은 잘 돼 있고,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능하면 다양한 관계망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관계망이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한 가지 염두에 둘 건,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 소위 취약계층, 교육이 좀 부족한 사람들, 중증 장애가 있어서 나다니기가 어려운 사람들, 또는 수줍어서 대인관계가 안 좋은 사람, 또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 안 그렇겠어요? 또 부끄러운 일이 많은 사람, 동네 사람이 다 압니다. 우리 집은 가정폭력이 잦고
늘 집안에서 큰 음성이 터지고 하여튼 그런 걸로 동네에서 수군거리는 대상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어떤 그 자신감이 없어져 가지고 관계망을 형성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외로워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관계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근데 가능하면은 다양하게 직장으로, 친구로, 동창으로 뭐 하여튼 좋은데 관계망이라는 게 왜 중요해요? 늦게 오셨죠? 어디서 오셨어요? 이 사람은 대구 김천에서 왔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네, 제가 누군지 아시죠? 하계동에서 왔어요. 하계동. 예. 제가 누군지 아시죠? 죄송해요. 지금 와서요. 잘 모르겠고. 저 텔레비에서 안 봤습니까? 동영상 할 때? 아, 예. 죄송합니다. 텔레비 잘 안 봐서요. 아니 강의 안 들으세요? 강의 들어요. 아니 강의 들으시면 내 얼굴을 알아야지. 올해 1학년입니다. 아 그러면은 예. 제 강의를 안 들으세요? 그렇죠. 사회복 실천론. 예. 오늘은 아무나 다 오는 겁니까? 여러분들 다 사회복 실천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맞죠? 아, 예. 1학년 와도 된다고 그래요. 아, 뭐 괜찮아요. 예. 근데 제가 잘못 짚었네요. 딴 사람들은 제가 몰라도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쪽은 저 강의 들으시는 분이죠. 네. 자, 이 네트워크 왜 중요한 것 같습니까? 네트워크. 뭐 이제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하면 참 좋은데, 우리가 이제 그 실천론 할 때는 그 사회복지 또는 사회사업 그의 맥락에서 관계망을 얘기하는데 그 스탠퍼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 토마스 에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제가 뭐냐?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네트워크가 풍부할수록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뭐가 된다고요? 자원. 그래서 관계망이라는 개념은 그 자원인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풍부한 자원이 있는지. 내게 제일 많은 자원은 학생들입니다. 파워포인트 만들다가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주변에 학생들이 많으니까 번개같이 달려와서 도와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자원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나쁜 말로 우리나라로 가져오면은 우리나라는 네트워크가 너무 잘 돼 있지. 학연, 지연, 뭐 쓸데없는 게 해가지고 끼리끼리 돌아가는 거.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네트워크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이런 관계망은 상당히 중요하다. 특별히 이제 아까 제가 얘기를 처음 끊을 때 어떤 사회적 장애 또는 무슨 신체 장애라든지 또는 어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어떤 그 관계망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자원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관계망이 중요한데 좀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질문이 들어왔길래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조금은 대답이 됐겠지만은 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강의할 때 또 이렇게 이런 우리 사실 사회복지 실천론, 기술론 이런 거는 강의를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제대로 하려면은 앞에 원웨이 미러 있죠? 이쪽에선 보이고 저쪽도 안 보이는 거 놓고 이런 비디오 같은 거 갖다 놓고 녹화해가면서 여러분 모르게 녹화하고 해서 그걸 다시 리플레이 해가면서 보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종류의 기술이에요. 이렇게 강의로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한국의 교육 실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 한양대학은 상당히 좋아요. 시설이 좋고 지난번에도 제가 강의를 하고 나오니까 서양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희 촬영을 하고 나오니까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독일 말을 하니까 이제 웬이냐 물어봤더니 한양대학교 이 멀티미디어 이런 쪽으로 상당히 잘 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이제 관찰을 왔노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한양대학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잘 되는 대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다른 질문들 있어요? 궁금한 거. 뭐 다른 질문도 좋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에 관계되지 않은 거라도 사회복지에 관한 거라든지 진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어요? 그럼 또 시작하고 중간에 또 쉴 때 또 시작하기 전에 또 한번 하고 오늘 강의는
사실은 여러분이 책을 안 가져오셨겠지만은 223쪽에 있는 제7장 통합적 방법론과 사례관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이 제목을 하지 못하고 좀 빼놨었어요. 왜 그런 거면 다 중요한데 제한된 14주, 뭐 15주에 다 집에 열려니까 좀 힘들고, 그래서 좀 생략할 부분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사실은 이걸 뺐었는데, 오늘 오프 캠퍼스로 여러분을 만난다고 해서 이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도 받으셨죠? 미리 내가 조교에게 보내드렸고, 없으신 분은 나중에 돌아가서도 보시면 되니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례관리 신천, 주로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사례관리의 주요 개념, 사례관리의 계획 과정 및 기법 해서 세 가지인데, 이 사례관리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씁니다. 영어로는 case management. 이 매니지먼트 개념은 그 경영학에서 나오는 얘기죠. 매니지먼트, 뭐 MBA니 해가지고 이런 관리 이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사례라는 개념은 사회복지에 상당히 친숙합니다. 지금은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얘기를 쓰지만 옛날에는 케이스워크입니다. 케이스워크. 그래서 이 케이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회복지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문제, 사회복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사회 문제가 떠오릅니까? 사회 문제 하면은 빈곤, 가정폭력, 뭐 중년의 위기, 또는 뭐 관계성의 문제,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동빈곤, 치매,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런 문제가 많은데,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는, 하나는 좀 더 제도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서 어떤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 저는 그래서 이쪽이 전공입니다. 이쪽이 제 전공에 대해서 좀 사회 정책, 또는 어떤 사람들 이걸 매크로란 말을 쓰죠. 경제용어인데 매크로, 거시적인 그런.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보시면은 듣는 얘기가 우리 사회는 구조적 모순이 많다. 그런 게 들어보셨죠? 뭐가 구조적 모순이냐? 뭐 양극화 현상이라든지, 부자들은 자꾸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구조적 모순이다 해서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접근이 있고, 사회 문제를 개인 차원에서, 다른 말로 하면 case by case. 그래서 그 어떤 빈곤이나 어떤 이런 문제를 어떤 그 구조적인 그런 사회 문제를 보지 않고 어떤 케이스, 어떤 개인의 문제를 본다. 해서 이것을 마이크로, 미시적 접근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오늘 뭐 여담도 가능하죠. 제가 이제 그 영상 매체를 통해서 강의할 때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이제 60년대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69년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제가 미국에다 입학원서를 냈습니다. 냈는데 그때 장학금을 받았으니까요. 그땐 장학금이 없으면 유학을 못 갈 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외국 나가려면 뭐 $10,000도 가져나오고 그러는데, 지에 나갈 때에는 돈을 50불 이상 못 가져갔어요. 우리는 달러가 귀한 그런 시대니까. 또 장학금이 없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려고 미국에 이제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대답이 왔는데 입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프로페셔널 소셜 워크, 전문 사회사업만 가르치지 그 사회 정책은 가르치지 않는다. 사회 정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회복지 개론 시간에? 네. 소셜 폴리시, 사회 정책은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냐? 사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원래 사회 정책을 공부하고 싶으니까 좀 복지 국가가 이 복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난 복지 국가 또는 정책지 차원에서 복지를 공부하고 싶으니까 나는 미국에 별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날 보고 이제 케이스워크 뭐 그런 걸 하라, 복지 실천으로 이런 거 하라.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영국을 거쳐서 독일로 갔는데 독일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스마르크라든지 영국은 또 윌리엄 베버리지라든지 사회복지 개론에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들이 다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한 그런 사람들이 돼서 상당히 이런 그 매크로한 거시적인 또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복지가 많이 발달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는데 사회복지에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하면은 이런 제도적인 정책적 접근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개인적 접근,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케이스 워크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명했고, 제가 왜 유학 가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영국으로 유학 갈 때 제 여권의 직업이 케이스 워커였습니다. 그 정도로 케이스 워크가 한국에서 아주 잘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60년대 후반, 70년대, 그때는 한국 정부에서 복지를 못하고 외국 NGO들이, 국제 NGO들이 한국에 와서 지금 한국 어린이 재단이라든지 뭐 카나다 유니텐의 봉사라든지 이제 한국 사회 봉사가 됐습니다만은 월드비전도 물론 있었고 해서 선명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외국의 단체들이 가난한 한국에 와서 사회복지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케이스 워크, 그래서 이런 정신상담, 프로이드의 이론에 나오는 퍼스널리티 이런 접근을 가지고 하는 다분히 그러한 케이스 어프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 관리가 나올 때 케이스 매니지먼트 나오는데 이 케이스라는 말은 원래 이런 개인적인 접근에서 유래한 겁니다. 근데 이제 케이스 워크 하면은 개인적인 접근이 되지만은 케이스 매니지먼트가 되면은 또 다른 의미로 부각되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자료를 보면 케이스 관리는 1980년대 이후 미국, 영국, 카나다 등에서 정신장애인을 비롯하여 노인, 아동, 장애인과 같은 다양한 대인 서비스 영역에서 주목을 받았다. 대인 서비스라는 것은 퍼스널 서비스입니다. 대인 서비스라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게 아니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거죠. 사례 관리라는 우리 책에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케이스 매니지먼트, 이 케이스 매니지먼트라는 말 말고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케어 매니지먼트 또는 매니지드 케어 코디네이션 또는 continuity coordination, service coordination, service integration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이 케이스는 어떤 개인, 어떤 대인을, 어떤 한 개인을 얘기하는 건데, person을 얘기하는 건데, 주로 이제 케이스만 어떤 예를 들어서 봅시다. 노인을 볼 것 같으면은 하여튼 노인의 문제를 다루는데 여러 가지 서비스 필요하죠. 가족 관계도 봐야 되고 또 이 노인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도 봐야 되겠고 또 이 노인이 필요한 어떤 재정적인 문제, 사회 보상의 문제도 봐야 되겠고 또 하여튼 노인을 다루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필요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노후의 문제도 필요하겠고 해서 이 노인이라는 한 케이스를 다루는데 여러 가지 서비스가 동원된다 그러네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치매 노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그 노인을 위한 어떤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그 개입을 한다 하면은 여기 케어 코디네이션 나왔던 거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서비스 관련 서비스 간의 조정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담당한 케이스 매니저다, 사례 관리자다 하면은 이 노인의 문제를 위해서 이 가족 간의 관계, 또 의료 간의 관계, 사회보장과의 관계, 노후 문제, 또 뭐 지역사회 관계, 시청이라든지 어떤 지방 행정 담당 이런 쪽으로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뭘 생각하시는가 하면은 이 사회복지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혹시 여기 차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 평소에 어디서 오셨습니까? 시흥시. 이분은 이제 김천에서 왔어요. 저 앉은 분은 저 대전에서 오셨고
시흥은 주차 사정이 어떻습니까? 좀 양호한 편입니다. 양호한 편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차를 안 가져오고 부지런히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뭐 돈도 없지만은 부지런히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차를 타고 다니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회복지에서 car parking syndrome.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어떻습니까? 영어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특히 젊은 사람들 지금 국제화 시대예요. 국제화가 아니고 지금 글로벌 지구화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가 상당히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데 잘 하셔야 돼요. car parking syndrome. 운전을 하고 서울 종로 이같이 와서 파킹하려면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빙빙 돌죠. 가만없고 어떤 때로 차를 정말 버리고 싶을 만큼 생각이죠.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해서 내가 이제 75살 난 노인인데 의료 서비스도 필요하고 보청기 서비스도 필요하고 관절염이 있어서 의료 서비스도 필요하고 용돈이 떨어져서 한 달에 나한테 한 10만 원 정도 이런 좀 용돈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좀 있으면 좋겠고 자식놈들은 말은 안 듣고 어디 하소연할 데는 없고 아주 그냥 첩첩산중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회복지가 가능했더니 한참 듣고 나더니 한다는 얘기가 그런 문제는 우리가 안 하는데요. 요 건너편에 13번 버스에 가면은 저 노원구 뭐 복지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시죠. 거기가 한 30분 또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런 문제는 여기서 안 하는데요. 15번 버스를 타시고 저 보건복지부 저 행정과에 한번 가보시죠. 또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가면 또 딴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을 돌려요. 제대로 도와주는 데가 없이.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경험을 car parking syndrome.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이에요. 주는 사람 편의에 따라서 행정 편의. 아시겠어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아쉬우면은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얻어먹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찬밥 더운 밥 가려 주는 대로 먹지. 뭐 오라 가라 뭐 길이 멀다 뭐 사람을 빙빙 돌려 그런 얘기 못 합니다. 무슨 서비스든지 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감지 덕지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중심이다. 카파킹 신드롬이다. 이런 얘기를 전문 용어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전달상의 무슨 문제예요? 접근성의 문제. 들어보셨어요? 사회복지 개론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접근성의 문제. 액세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더라도 이 접근성의 문제. 참 이용하는 사람들이 쓰기 좋게. 여러분이 돈이 많은 분들이라면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가면 얼마나 서비스 좋습니까? 그 예쁜 아가씨들 모자 쓰고 어떻게 해요? 어서 오십시오. 인사 오르는데 여러분들이 사회복지관 찾아가면 그래 안 그래요? 별로 안 그럴 것 같아. 그 모자 쓰고 뭐 옷 입고 흰 장갑 끼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가서 눈치 안 보고 들어가면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떤 그런 접근성의 문제. 사회복지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인기를 탑니다. 유행성이에요. 어떤 데는 요새 다 뭐 노인 학대하니까 다 노인 학대를 몰리고 또 치매하니까 치매를 몰리고 뭐 장애인 복지하니까 장애인 복지를 몰리고 그래서 이게 시류를 타가지고 잘 나가는 서비스는 사람도 좋은 사람 가고 잘 나가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냄새나고 구질구질한 서비스는 별로들 안 하려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어떤 거는 너무 오버랩, 너무 중복돼, 너무 많아. 어떤 서비스는 있지가 않아. 지속성이 없어. 어디 있었는데 오늘 가보니까 또 없어졌어요. 그래 안 그래요? 들쑥날쑥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접근성의 문제가 있고 또 공급자 중심이냐 또는 이용자 중심이냐.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제가 그림을 좀 그려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현대백화점을 간다. 현대백화점이 시장입니다.
시장은 뭘 좋아해요? 시장은 뭘 바라보고 장을 엽니까? 이윤. 그러니까 돈 있는 곳에, 이윤 있는 곳에 현대백화점 찾아갑니다. 안 찾아가요? 찾아가요. 찾아가죠. 사회복지는 뭘 보고 장사합니까? 예? 시장은 돈 벌려고 시장에 뛰어들고. 늦게 오신 분 반갑습니다. 예. 어때요? 사회복지는 뭘 보고 합니까? 대전에서 오신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전 팀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는 뭘 보고 갑니까? 아까 저 안양에서 오신 분 있었나? 안양? 인천에서 오신 분 있어요. 부평 사람. 부평 양반. 부평이에요? 네, 사회복지는 뭘 보고 가요? 저거 맞죠? 현대백화점은 돈 보고 장사하죠. 사회복지는 뭘 보고 장사합니까? 욕구. 니즈 보고 장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욕구가 있는 곳에 사회복지관이 만들어지고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돈인데 욕구는 돈이 벌래 안 벌래요? 돈을 쓰지요. 돈을 버는 게 돈을 쓰지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 돈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선택이 있어. 여러분들 제가 입고 있는 와이셔츠가 마음에 듭니까? 이거 사러 여러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현대 가니까 없어요. 없어서 기분 나쁘다 이런 것도 없어. 또 제가 롯데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와이셔츠 샀습니다. 뭡니까? 제 돈이 있으니까 가고 싶은 데 가서 선택하는 거죠. 가니까 안내하는 사람들이 친절하지도 않고 기분 나빠요. 뭐 이런 데서 물건 사, 딴 데 가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죠? 나는 누굽니까? 소비자예요. 그렇죠? 소비자는 뭐라 그러죠? 왕이라고 그러죠. 자, 사회복지 시장에 왔습니다. 우리가 뭐 소비자 중심 많이 하죠, 이제. 클라이언트 중심, 소비자 중심 얘기하는데, 어떻게, 사회복지에서는 어때요? 선택이 많아요, 적어요? 선택이 없죠. 이제 돈 넣고 돈 먹는 데 아니니까 선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싫어도 사회복지사, 아까 저 가계부 관계만 하셨는데, 내가 만난 사회복지사가 이 양반이 저 김천 사람인데, 보니까 별로 내 문제를 잘 해결할 것 같지가 않아요. 경험도 없어 보이고, 나이도 젊어 보이고, 경상도 사투리만 세고, 무슨 말인지 나 잘 못 알아듣겠고, 이렇게 한두 번 가보니까 내가 자신이 안 생깁니다. 내가 이런 사람한테 내 인생의 문제를 맡겨야 되나? 아무래도 이 사람이 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딴 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택의 폭이 적다. 이게 이제 사회복지의 딜레마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회복지 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듯이 돈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큰 소리 치듯이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도 좀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걸 좀 해야 되겠다. 이 선택의 폭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낙인이 나오고 하여튼 뭐 이론이 좀 길어집니다만은 이 선택의 폭이 좋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케어 매니지먼트, 사례 관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이렇게 잘 코디네이션, 조정이 돼야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서비스가 들쑥날쑥하고 가면은 자꾸 여기저기 돌린다고 그랬죠. 뺑뺑 돌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뭡니까?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저는 학교에서, 대학에서 이렇게 오프 캠퍼스로 강의할 때, 나한테 돈이 하나도 없네. 저는 돈을 내놓고 합니다. 마치면 내가 돈 주겠다 그러는데, 다행히 이게 10,000원짜리인데, 이게 너무 아까운데, 이거 가지고 내가 모험은 안 하겠어요. 이렇게 내놓으면은 학생들이 질문 안 나가도 번쩍 합니다. 할까요? 10,000원짜리 내놓고 한번 해볼까요? 걸어놓고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 내가 서비스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막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빨리 대답해야 돼요. 돈 빨리 들어갑니다. 예, 뭐예요? 아니, 거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문제가. 저한테 도려내세요, 그러면. 예? 카파킹 신드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대답이 뭐예요? 영어가 좋죠. 다. 그건 다 영어로 합니다. 한양대학에도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 돈 들어갑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학생들 질문할 때는 맞아 죽을까고 하세요. 겁내서 그러지 말고 빨간 티셔츠 입은 양반 이제 얘기해 보세요. 뭡니까? 아까 어디서 오셨다 그랬죠? 빨간. 네. 어디서 오셨다 그랬죠? 네? 상계동. 네. 좋은 동네에서 오셨네. 자,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One stop service. 들어보셨죠? One roof. 한 지붕 아래 내가 노인성 문제가 치매 문제를 가지고 가면은 one stop 서비스를 한 지붕 안에서 여러 가지 다 받아야 돼. 그래야 되겠어요? 안 그래야 되겠어요? 여기서 연금 처리하고 또 노인네니까 난 돈도 없거든요. 버스 타고 저기 가서 또 무슨 그 치매에 대한 치료받는 그거 해야 되고 또 해가지고 또 무슨 그 데이케어 뭐라 그러죠? 일일 서비스 받는 거 또 그것도 하러 다니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지쳐서 나다퍼지겠어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one stop 서비스. 백화점에 가면 다 있잖아요. 먹는 것까지 다 해서. 안 그래요? 사회복지도 그런 식으로 가자 해서 나가는 것이 이제 one stop 서비스고 어떤 면에서는 이 케이스 매니지먼트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본론 들어갑시다. 제가 아는 게 많아서 자꾸 딴 데로 새는데 그럼 왜 사례 관리라는 것이 나왔느냐? 이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에 보면 이제 통합적 접근 시도의 배경과 이유, 전통적 방법론의 한계, 통합적 방법의 개념 같은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 제가 강의 정리한 게 더 잘 돼 있으니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탈시설화의 영향이에요. 사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만 가지고 해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는데 탈시설화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탈시설화. 시설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탈시설하면 시설이 institution이죠. 탈은 D가 붙어가지고 de-institutionalization. 그래서 한국사에서는 옛날에는 모든 걸 시설로 많이 했습니다. 고아원이 있었고, 양로원이 있었고, 하여튼 하여튼 시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설 보호, 시설은 보호입니다. 시설에 사람을 100명씩, 50명씩 모으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탈시설화, 시설에서 벗어나자는 그런 운동이 좀 일어났거든요. 이것도 참 긴 역사가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탈시설에 영향으로 생긴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뭐 그룹홈이라든지 아시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화는 좋지 않다. 여러분들 혹시 뭐 공원 같은 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에서 서울 장애인 시립복지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는 수영장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는 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수영을 하러 간다.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어떡합니까? 마이크로폴스에 싣고서 장애 아동 한 15명을 싣고 수영장에 갔어요. 다 내려놓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 안 그러겠어요? 갑자기 뇌병면증이라든지 또 의족을 꼈던 사람이 의족도 빼놓고 뭐 휠체어를 탔던 사람이 깡충깡충 뛰어가지고 수영장에 들어가고 아니 이 장애인 생년 처음 보는 장애인들이 한 15명 수영장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비장애인데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죠. 그런 데서 어떻게 사회통합이 일어납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집단적으로 어떤 그 사회복지 대상인들,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관리하기 쉬우니까 큰 시설에 집어넣고 정신병자들 다루듯이, 정신지체인들 다루듯이 하면은 어떤 이렇게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고 또 몰라서 무지수로 도망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탈시설화 하면서 나온 건 뭐냐? 그렇게 안 하고 소셜 워커 선생님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 하나나 둘이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수영하면 사람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죠. 이제 그런 겁니다. 나는 그래서 장애인 시설도 노인 시설도 저쪽 여기 노원구에서 계신 분들 모르겠네. 그 쓰레기 소각장 옆에다가 뭐 시각장애인 복지관, 뭐 경찰장애인 복지관, 뭐
뭐 북부장이 목적한다 모아놓지 말고 압구정동에도 하나 만들고 또 비싼 동네 어딥니까? 하여튼 좀 북창리도 만들고 좀 비싼 동네에 좀 그런 게 있어야지 힘없고 못 사는 사람들하고 자꾸 싸구려 동네에다 뭐 갖다 모아놓으면 또 이거 사람 안 그래요? 교수님 하기동에서 왔는데 싸구려 아닌데. 난 흑석동에 쌌어요. 걱정 마세요. 내가 자꾸 흑석동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아니 예를 들어서 흑석동과 압구정동 비하면 흑석동이 훨씬 후지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형 질문해도 됩니까? 네. 교수님? 그런 형은 예를 들어서 농구 쪽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이용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도 짓고 그런데도 그룹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도 장애인들을 위한 쉘터 워크숍도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걸 자꾸 그냥 뭐 못 살고 왜 시에서 뭐 하면은 땅값 싼 데로 가다 보니까 자꾸 밀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긴 얘기하면은 또 월프스burg의 정상화 이론도 나오고 해서 철학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 학생이 얼마 전에 과일을 사왔어요. 저 진짜 압구정동에 사는 학생이에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대학원 학생입니다. 교수님 이거 흑석동에서 드시는 것보다 저희 동네 사오면은 이게 때깔도 좋고 뭐 해게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값도 훨씬 싸고 먹어보니까 과일이 훨씬 낫더라고요. 상당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나는 흑석동 재래시장에 사 먹는데 같은 오렌지라도 괜히 시들어 보이고 맛도 그렇고 값은 값대로 줬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문헌을 보면은 the poor pay more. 가난한 사람들이 결국은 더 돈 많이 내고 더 비싸게 살고 우리 사회에서 손해본다는 그런 게 얼마든지 실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킴스클레어 가는 사람들 자동차 있으니까 킴스클레어에서 훨씬 신선한 물건 싸게 삽니다. 저같이 흑석동 사람들 걸어가서 재래시장에 살면 항상 시들은 아욱이며 시들어 빠진 오렌지만 사 먹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는 그런 앵가 그런 분노식 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 이거 좀 뭔가 잘못되어 있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해서 좀 패러다임도 바꾸고 생각도 바꿔야 되는데 또 딱 늘어졌네. 탈시설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정신지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어떻게 정신지체인을 보호하고 또 사회를 보호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두는 수밖에는 시설로 보내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이제 투약이 발명되면서부터 이제 약을 먹으면서 시설에 있지 않아도 지역사회 생활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해지면서 이제 시설의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시설에 있다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아까 연결망이라든지 이게 다 깨지는 좀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환경에 사람을 이렇게 놓아버리는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탈시설화가 하나의 운동으로 이제 나가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탈시설화가 얘기가 나오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복지 비용을 복지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노인네들이 병원에 가면은 빨리 퇴원을 못 합니다.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가 정원에서 일하다가 휘마 엉덩이뼈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려고 병원에 왔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이 어디 가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다쳤을 때는 데리고 왔는데 옳다됐다 싶어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서양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영국에서 메디컬 소셜 근무를 했습니다. 한국도 그럴 거예요. 어머니 퇴원했을 때 됐으니까 모셔가라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안 데려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hospital bill, 병원 입원비가 아니고 호텔 빌, 호텔에 버금가는 그러한 비용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지 특히 서양 사회는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또 고아들 또는 정신지체인들 또는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시설에서 1년 동안 보호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 6만 불, 7만 불 들어요. 소셜 워커들 월급 줘야죠. 사이카트리스트 월급 줘야죠. 식당 하는 사람들 뭐 줘야죠. 해서 한 사람을 시설에 보호하는데 1년에 한 6, 7만 불씩 듭니다. 비용도 큰 돈이죠. 이런 것은 이제 탈시설에서 그룹홈으로 가면은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뭡니까?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저 주말 되면은 청계천도 가보고 겨울 나그네도 보러 가고 버스 타고 저 꽃기원도 가고 이런 생활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시설에 처박아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시설의 불합리한 것 때문에 탈시설화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복잡하고 분산된 서비스 체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카파킹 신드롬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서비스가 분산되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접근성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탈시설화가 참 불가피하게 됐다 하는 이런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은 공공 부분에서 민간 부분으로 전달 체계가 점점 바뀜에 따라 서비스 사이의 서비스 간의 조정적 역할 장치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여기에 서비스망이 점차 고도로 복잡해지고 분산됨으로써 서비스가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서비스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클라이언트와 가족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매 노인이 있는 경우에 누가 제일 많이 고생합니까? 가족 중에서도 며느리. 이건 동서양을 막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논문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며느리가 제일 많고 남자들은 거의 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탈시설화, 이제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탈시설화의 영향, 두 번째는 분산된 서비스 체계,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와 가족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 특별히 여성에게 책임이 많이 돌아간다. 요새 이제 여러분들 서비스에 가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대로 쓰세요. Respite care. 우리말로 적절한 해석이 안 나와서 그냥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쓰는데 Respite care라고 하는 Respite는 휴가, 여가 그런 뜻이에요. 만일에 저에게 8살 난 자폐 아들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우리 생활이 어떻습니까? 나는 직장에 가버리니까. 그렇지만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돼요? 24시간 해방될 시간이 없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8살 난 자폐가 있는데. 그래서 내 아내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 강남 사회복지구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매주 화요일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당신은 무조건 나가십시오. 백화점을 가든지 사우나를 가든지 동창회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하여튼 일주일에 하루는 휴가입니다. 레스파이트의 뜻을 아시겠죠? 그런 뜻입니다. 쇼핑도 하시고 머리도 하시고 뭐 하십시오 하는 이런 건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러한 서비스가 이제 레스파이트 케어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좀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셔가지고 시험 보고 1급 받아가지고 이력서 내고 하기 힘듭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 끝난 다음에 이런 거 레스파이트 케어를 영업적으로 하세요. 영업적으로 돈 받고 뭐 나는 현대백화점처럼 돈 벌어라 뭐 거부가 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나의 서비스 사업으로서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해서 정말로 저런 게 지금 왜냐하면 조직화된 사회복지관 이런 데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런 레스파이트 케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후견인제도 있죠.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이 돌아가실 때 돈은 많이 모았어요. 돈은 한 3억 모았는데 그 돈을 누구를 맡깁니까? 아들을 줍니까? 딸을 줍니까? 돈을 받는 순간 욕심이 생겨서 부모의 뜻을 저버리고 동생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후견인 제도, 트러스트십 이제 사용해서는 되고 있습니다. 이태리에서도 잘 되어 있고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한 가지 제가 보는 건 염려는 뭐냐면 후견인 제도를 한다고 해서 부모들로부터 돈을 뭐 2억씩 모아가지고 한 사람들은 새로 컴플렉스를 만들어가지고 특수학교 만들고 시설 만들고 다시 시설로 돌아가는 거예요. 뭡니까? 토끼장 만들어서 물 주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겠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보건복지부에 가시면
그 사무관들 이런 사람들 특히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이런 데서 제일 딜레마가 뭐냐면 우리가 늘 하는 게 노인들, 장애인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다 보니까 짜증난다. 좀 더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 할 수 없느냐.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복지하면 그런 걸 하셔야지. 맨날 정부 돈 받아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토끼 기르는 거는 뭐 달라요. 여러분들 앞으로 사회복지를 좀 기발하게 하셔야 되는데 레스파이트 케어 이런 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영어를 자꾸 쓰는데 한글로 되어 있는 거는 한국 사람이 다 아는 거니까 재미가 없어요. 영어를 자꾸 써야 사람들이 모르는 걸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그 벤처를 한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도 벤처입니다. 사회복지로 그냥 남 도와준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회복지에서 나도 먹고 살 수 있고 보람도 있고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벤처 프로젝트를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벤처 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제 대학 나온 애들 경쟁하지 지금 취업 보겠습니까? 안 그래요? 남들이 안 하는 거 기발한 거 뭘 좀 하셔야 되는데 그 advocacy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건 내가 어떤 변호사를 샀을 때 내가 산 변호사가 나를 위해서 변호할 때가 advocacy 되는 거예요. He's my advocate. 나를 옹호해주는 내 입장을 변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 서양에서 얘기하는 advocate는 어떤 옹호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주변에는 특히 노인네들이라든지 중증장애 이런 사람들은 뭐 신변 관리라든지 자기의 권리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어떤 그 대변인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조직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가족에게 부과되는 과다한 책임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케이스 매니지먼트 나왔고 또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중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클라이언트 어떤 한 개인을 보면은 문제가 한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욕구가 한 가지 욕구가 아니고 어떤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이 될 만큼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가족 문제도 뭐라고 그러죠? 가족 문제가 다문제 가족, multi problem family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장애 문제도 취업 문제가 있으면 또 교통 문제가 있고 또 이웃과의 문제가 있고 뭐 주거의 문제가 있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다양한 문제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가는데 한 두 가지만 더 합시다. 그다음에 이제 그 케이스 매니지먼트가 나온 배경 중에 하나가 서비스 비용을 억제하려고 하는 서비스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케이스 매니지먼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원의 관리입니다. 자원의 관리와 조정. 자원의 관리와 조정. 그래서 이제 사례 관리하면은 어떤 자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 자원을 조정해야 되는 이런 역할이 있고 자원의 그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직접 서비스와 간접 서비스 처음 들어볼 겁니다. 직접 서비스와 간접 서비스 아시는 분 있어요? 직접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상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직접 하는 이런 거고 간접 서비스는 연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뭐 지역사회 욕구조사라든지 하는 그러한 그 행정 또는 이런 간접 기능에 속하는 것이 간접 서비스입니다. 인디렉트 서비스. 저는 그래서 이제 행정이라든지 정책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직접 서비스는 좀 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하는 것은 직접 서비스 분야에 속하는 것이고 간접 서비스는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욕구조사 이런 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자원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조정도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이론적으로 한 9가지 정도는 또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에 또 나오는데 자원하면 여러분들 특히 사회자원
학교에서 유효한 용어가 social capital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사회 자원의 개념도 있고 자원의 개념이 상당히 변합니다.